일단 그 이번 주차랑 다음 주차에 하기로 했던 내용을 좀 많이 드러내고 좀 수업 진도나 빠르기에 좀 제동을 가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많은 내용을 너무 빠르게 나가고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많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와서 조금 천천히 중간고사 전까지 좀 천천히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일단 뭐 과제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요거 중간고사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죠. 일단 여러분들 중간고사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 날짜를 우리가 학기 초에 정했었죠. 그래서 10월 18일 그러면은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다음 주 월요일에 볼 거고 시간은 수업 시간에 볼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 웹엑스에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웹엑스에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 이제 비대면으로 시험 어떻게 볼 건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범위는 중간고사 전까지 전부 다고요. 여기에는 강의랑 과제랑 전부 다 포함입니다. 그때 올려드렸던 서플멘트 그 보충 자료는 따로 안 들어가요. 근데 강의랑 숙제랑 전부 다 수업 내용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도 시험 범위예요. 여러분들 그 기출을 이미 업로드를 해드렸잖아요. 지난 두 학기 동안 있었던 기출 문제를 업로드를 해드렸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파이썬 문제도 나와 있어요. 파이썬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직접 그 시험 시간에 손으로 코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손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방식은 여러분들 오픈북으로 할 거예요. 오픈북으로 하는 대신 여러분들 기출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드 북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오픈북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픈북을 하면서 조금 시험 문제를 조금 더 많이 내요. 시험 문제를 조금 더 많이 내서 오픈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드밴티지를 주는 만큼 이제 좀 시험 문제를 조금 더 많이 내는 그런 거를 했거든요. 여기에는 심지어 여러분들 검색도 가능합니다. 근데 검색을 허용을 했더니 시험 시간에 보니까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서 풀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제 수업을 지금 벌써 6주째, 7주째 듣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업을 개고생을 해가면서 들었는데 그렇게 수업을 열심히 듣고 완전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 2시간 동안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서 나와서 그걸 가지고 풀 수 있으면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수업을 듣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몇십 시간을 지금 투자를 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배워가지고 풀 게 아니라 검색해서 뚝딱 나올 만한 문제면은 우리가 뭐 하러 배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풀 수 있게 문제를 낼까요? 우리는 그런 걸 배우고 있지도 않아요. 이미 수업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오픈북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강의 자료만 믿고 들어오시면은 풀 수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잘 보세요. 제가 어떤 문제를 내는지.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했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지 뚝딱뚝딱 풀 수 있는 문제를 낼 거고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시험 난이도가 엄청 어렵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해요. 시험 난이도는 수업에서 배운 난이도 딱 그만큼밖에 안 나와요. 진짜 수업에서 배웠던 거를 막 엄청 어렵게 응용을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수업은 어렵지만 시험은 수업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너무너무 쉽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참고를 하세요. 단 여러분들 안 되는 거는 토의를 하거나 뭐 채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서만 풀어야 돼요. 혼자서 풀되 모든 방법을 다 써도 돼요. 뭐 강의 자료를 찾아봐도 되고 뭐 검색을 해봐도 되고 파이썬을 쓰셔도 돼요. 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써서 풀고 싶으면은 파이썬을 써서 뭐 계산을 해도 되고 코드를 짜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파이썬 쓸 필요 없이 낼 거예요. 손으로만 풀 수 있게 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파이썬을 쓰는 게 더 편하다 그러면은 뭐 주피터 노트북 켜가지고 파이썬으로 푸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원래 지난 학기까지는 이제 카메라 준비를 제대로 안 한 사람, 그러니까 비대면 시험 준비를 제대로 안 한 사람에 한해서 감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빵점을 할 겁니다. 이거 기준에 대해서 뒤에 설명할 거예요. 저희가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부정행위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카메라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카메라 세팅을 채점을 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빵점으로 처리할 거예요. 원래는 뭐 10점 감점, 뭐 20점 감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잘 안 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기준에 카메라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부정행위랑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그분은 그냥 빵점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거 다 설명드릴게요. 일단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시험 시간은 일단 수업 시간이에요.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시험을 칠 건데 동시에 다 같이 들어와서 다 같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먼저 끝냈다고 해서 먼저 나갈 수가 없어요. 시험을 다 풀었다고 해서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이 시작을 해서 똑같이 종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10시 전에 들어와서 일단 카메라를 세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좀 미리 열어 드릴게요. 미리 열어 놓을 테니까 미리 입장해서 카메라 설정 다 한 다음에 뭐 시험 공부하고 계시면 돼요. 10시 땡 치면은 이제 제가 시험 문제를 10시 땡 치면은 여기 10분까지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다 시험 시간 전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뭐 10시 거의 맞춰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시험 문제 업로드 하기 전에 이제 출석 다 체크하고 카메라 설정 됐는지 다 체크를 할 거예요. 그거를 최대 10분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확인을 마치면은 제가 이 클래스에다가 시험 문제를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클래스 들어가서 시험 문제 다운 받아서 풀면 돼요. 그거를 언제까지 하냐면은 11시 45분까지 11시 45분까지 똑같은 시간을 할 겁니다. 그래서 11시 45분 땡 치면은 시험 문제 거기까지 딱 풀고 전부 다 나가요. 전부 다 웹엑스에서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웹엑스에 나가서 제출을 메일로 하시면 돼요. 메일로. 그래서 만약에 종이에다가 손으로 푸신 분들은 뭐 카메라나 스캐너 같은 거 써가지고 스캔을 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되고 아이패드 같은 거에다가 푸신 분들은 그 PDF를 이제 저한테 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그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웹엑스 방을 나간 게 11시 45분이잖아요. 그럼 딱 5분, 최대 5분을 드립니다. 5분 안에 스캔을 해가지고 다 제출을 해주세요. 기준은 메일을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근데 조금 늦는 경우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웹엑스 나간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뭐 조금 늦는 거는 뭐 조금 봐드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기준은 5분 안에 저한테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스캔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은 메일 보내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기준은 일단 5분입니다. 5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비대면을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요런 분들이 잘 세팅을 해 놓은 경우에요. 제가 기준을 뭘 볼 거냐면은 요겁니다. 카메라 세팅의 기준은 요 4가지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 책상 위가 전부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양손이 보여야 되고 모니터가 보여야 되고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얼굴 앞이든 뒤든 상관없어요. 얼굴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굴이 잘려서 이렇게 상반신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인정 안 할 거예요. 아니면은 책상이 안 보여요. 책상 위에가 안 보여요. 그래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양손이 안 보이고 막 손이 잘 안 보이는 영역에 가 있어요. 그래도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니터가 여러분들 듀얼 모니터 2개 쓰시는 분들은 모니터 전부 다 나와야 돼요. 뭐 듀얼 모니터 중에 하나만 보이고 이러면 안 돼요. 모니터 전부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보는지를 제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4가지를 기준으로 그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 안 보이는 게 있으면은 그분은 그냥 시험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좀 세게 갈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상 위, 양손, 모니터, 듀얼 모니터라고 하면은 모니터 2개가 다 보여야 돼요. 행여나 트리플 모니터 쓰시는 분들 3개가 다 보여야 돼요. 그리고 얼굴도 나와야 돼요. 뒤통수든 앞통수든 상관은 없는데 얼굴이 화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카메라를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시험 전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를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카메라 2대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노트북이랑 핸드폰이랑 2개를 쓰겠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 대 쓰실 분들 여러 대 쓰셔도 상관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 하세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시간 돼가지고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시험 전에 미리 저한테 뭐 연락을 해서 나 뭐 삼각대 좀 뭐 구해주세요. 카메라 구해주세요. 이런 거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근데 시험 시간 돼가지고 시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은 일단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여러 대 써도 됩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접속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웹캠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뭐 스마트폰이 됐든 뭐 아이패드가 됐든 뭐든 상관없어요. 카메라,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카메라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할 거면은 종이, 아니면은 태블릿으로 할 거면 태블릿으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직접 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스캔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휴대폰을 써도 되고 스캐너를 써도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메일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아이폰, 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은 컴퓨터로 업로드해서 보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게 그 밑에서 말한 4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 예입니다. 요렇게 설정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거는 시험지에 써 있을 거니까 뭐 설명하지 않을게요. 제출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나갈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시작해서 다 같이 끝낼 거고 PDF 파일을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메일을 막 보내시면은 제가 전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카톡방에다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비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뭐 따로 연락을 드릴 거고,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이 다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파일명 요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시험 관련해서 물어볼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여기까지 중간고사 설명.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카메라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 부정행위 때문에 되게 비대면이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대면으로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일단 이번 학기까지는 비대면으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괜히 문제가 생기면은 뭐 본인은 당연히 피해가 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다른 분들까지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준비 잘 해주세요. 네, 모범 사례 정도면은 카메라 한 대면 충분합니다. 요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근데 내가 뭐 방이 좀 그래가지고 두 대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내 얼굴용으로 하나, 뭐 배경용으로 또 다른 거 하나 해서 두 개 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두 개로 해도 돼요. 요 정도면은 카메라 하나여도 충분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안내 파일 올립니다. 요거 올려드릴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질문이 좀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구글 폼이 또 그 사이에 몇 개가 더 들어왔어요.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실습한 파일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못 했잖아요. 설명을 못하고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설명을 좀 해달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또 설명을 하면은 또 수업 시간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지금 수업 너무 많다는 얘기가 많은데, 요거는 제가 지난 학기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요 인클래스 11에 있었던 파이썬 파일을 지난 학기에는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서플멘트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를 보세요. 그래서 그 코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올려드릴게요. 근데 요거 안 보고도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하면은 그냥 그것만 보고 공부하시면 되고, 안 되겠다, 나 영상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제가 요거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요거를 보세요. 요게 하나가 있었고, 그 클러스터링에서 이제 클러스터의 개수, 뭐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 뭐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실루엣 방법이랑 이제 뭐 엘보우 방법이랑 뭐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거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할 거예요. 이번 과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번 과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니에요. 중간고사 끝나고 뭐 모델 셀렉션이라는 그 주차가 있거든요. 그 주차에 하는 내용 중에 이제 클러스터링에서 실루엣 코에피션트나 아니면은 뭐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어 같은 거 가지고 엘보우를 찾아내는 방법을 할 건데, 그때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요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번 숙제 너무 어렵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과제를 내면서 이미 제가 풀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거 이제 그 K민즈랑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때 실습을 했잖아요. 실습했던 코드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대로 하면은 안 되고, 요거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게 행이랑 열을 좀 바꿔서 코드를 짰었어요. 예를 들면은 제 기억에 K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X가 주어지면은 이게 샘플 수 곱하기 디멘션으로 짰었던 것 같고,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디멘션 바이 샘플 수로 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이랑 열이 좀 바뀌어 있어요. 그것만 신경 쓰면은 복붙하면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함수 안에다가 원래 짰던 코드를 그대로 넣은 다음에 이제 변수만 조금, 변수 이름만 조금 맞춰주면 되고, 전치 해도 돼요. 전치 쓰세요. 점 트랜스포즈 있잖아요. 마음대로 쓰세요. 네, 전치 당연히 해야 되죠. 트랜스포즈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코드를 복붙한 다음에 그 행이랑 열만 조금 다뤄주는 트랜스포즈 몇 개만 넣어서 짰어요. 그렇게 했더니 문제없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려고 하면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짤 수 있으면 그렇게 짜세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실습 때 했던 코드를 잘 쓰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디멘션이 좀 바뀌잖아요. 원래 짰던 디멘션은 그 2디멘션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13차원으로 늘어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게 제가 실습 시간에 잘 짜놨어요. 디멘션이 늘어나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전혀 필요하지 않게 이미 잘 짜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실습을 하시면, 그 숙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 다중포문으로 서브플롯 출력하는 부분. 여러분들, 우리가 2차원의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x1이랑 x2라는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2차원의 입력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x1이랑 x2 이렇게 평면으로 하나를 그리면 되잖아요. 그쵸? 디멘션에 따라서 바뀌는 건 맞을 건데, 어쨌든 서브플롯으로 출력하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3차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변수가 3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x1, x2, 거기서 어떻게 했지?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x1, x2. 아니. 이렇게 x1, x1, x2 이렇게 할게요. x1, x2, x1, x3. 마찬가지로 x2, x1,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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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이렇게 또 x3, x1, x3, x2, x3, x3. 이렇게 예를 들어서 3차원이라고 하면은 변수의 종류가 3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면에 그릴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문을 이용해서 돌아가면서 선택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줄에는 가로축으로 다 x1을 놓고 세로축으로는 이렇게 x1, x2, x3를 바꿔가면서, 또 이제 두 번째 줄에서 가로는 x2만 놓고 세로로는 x1, x2, x3를 바꿔가면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x3를 놓고 세로로는 또 x1, x2, x3. 요거를 포문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13차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13 바이 13으로 해서 스캐터 플롯을 169개를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에 그릴 수 있는 건 2차원밖에 없으니까 13차원 중에서 2개만을 선택해가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대각선에 들어가는 애들은 가로랑 세로랑 같은 값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대각선에만 있을 거예요. 뭐 1,1, 2,2, 5,5 이렇게 같은 값들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로축이랑 세로축이 동일한 애들이니까 여기 이 다이어고널에는 이렇게 점들이 대각선으로만 찍힐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얘랑 얘는 가로축이랑 세로축을 바뀐 그림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얘하고는 가로랑 세로가 바뀐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점의 위치는 이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점의 위치를 찍은 거고, 이제 거기에다가 색깔을 부여를 하는 거는 클러스터링의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이제 파란색이랑 주황색이랑 그 클러스터가 두 개로 나뉘어서 찍힐 거예요. 근데 이게 리니얼리 세퍼러블, 완전히 경계가 딱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겹쳐져 있는 데이터셋이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중첩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림에서는 되게 중첩이 돼 있기도 하고, 어떤 그림에서는 중첩이 안 돼 있기도 해요. 그쵸? 중첩돼 있어요. 이번에 그 와인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첩이 돼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실습 시간에 예제로 봤던 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해서 너무 뚜렷한 결과가 나왔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바운더리가 굉장히 모호한 그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클러스터의 개수를 2개로도 돌려보고 3개로도 돌려보고 뭐 해보세요. 여러 개로 돌려도 되게 중첩돼 있어서 결과가 아주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데이터예요. 실제 데이터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클러스터링 결과가 경계가 아주 또렷하게 나타나 있으면은 그거는 클러스터링을 돌릴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가 바로 판별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중첩돼 있는 그런 데이터에서도 클러스터링의 결과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코스트를 가지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준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수업해도 될까요? 제가 오늘 아주 여유를 부리는 이유는 이제 진도를 많은 부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여유 있게 수업을 해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AS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수업할까요?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에 들어갈 건데, 잠시만요. 강의 스케줄 한 번만 보고 올게요. 다음 주가 또 월요일에 쉬는 날이죠. 요것도 얘기하고 가는 게 좋겠다. 오늘 얘기할 게 너무 많네. 여러분들 보이시죠? 우리 오늘 수업이 지금 여기죠. 6주차에 수요일 수업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이 또 빨간 날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 또 빨간 날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서포트 벡터 머신 오늘 하는데 오늘 못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까지 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 끝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클래스에 들어가서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그거를 시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시험범위겠네요.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일 거고, 다음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의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물어보세요. 시험 공부하다가 어려웠던 거, 아니면은 다시 설명을 듣고 싶었던 부분, 그런 것들을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AS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전통적으로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전 시간에는 복습 시간을 갖고 시험하고 나서는 한번 휴강을 하거든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전에 복습 시간을 한번 가질 거예요. 기말고사 끝나고면은 종강이니까 따로 휴강은 없죠. 그러니까 요 복습 시간에는 그냥 지금처럼 들어오셔서 이제 그냥 수업을 들으면 되는데, 제가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와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그냥 바로 수업 끝낼 거고요. 뭐 시험 문제 힌트를 달라 이런 거 뭐 얘기하시면은 제가 최대한 힌트도 줘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이 수요일 수업 전까지는 시험 문제를 다 내고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힌트도 될 수 있으면 드릴 수 있으면 드리니까 그런 거 많이 물어보고 가세요. 네. 그렇죠. SVM까지가 되겠죠. 네,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에 올라오게 될 영상 강의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사전 강의를 잘 들으셨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좀 최적화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최적화에는 오브젝티브가 있죠. 또는 뭐 코스트가 있고 그거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진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봤던 알고리즘들도 최적화 문제에 속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던 리니어 리그레션, 여기에는 뭐 sum of squared error 아니면은 mean squared error 아니면 root mean squared error 요런 것들이 코스트 함수로 들어갔었죠. 컨스트레인트로는 뭐가 주어졌었냐면은 우리의 출력이 리니어 모델을 따른다 뭐 요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도 우리가 구했었죠. 우리가 어널리틱하게 구하면은 노멀 이퀘이션이라는 걸로 유도가 됐었죠. 그게 아니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할 수도 있었어요. 여기 주어진 코스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저 코스트 함수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제 기억에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봤던 것 같아요. 그치만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할 수 있죠.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사실 클러스터링도 최적화인데 클러스터링에 대해서는 막 코스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아서 사실 그냥 넘어갑니다.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맨 처음에 디스크리미넌트를 하나 예를 들었었어요. 디스크리미넌트에 대해서 sum of squared error라는 코스트를 사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컨스트레인트는 똑같은 게 들어갔죠. 이때 뭐 노멀 이퀘이션으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안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안 된다, 잘 안 되는 예시를 하나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지나가는 얘기로 했지만 디스크리미넌트를 사용을 하면서 요 코스트가 아니라 다른 코스트를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잘 동작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설명을 안 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제너럴라이즈드 모델을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게 펄셉트론, 두 번째로 나온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펄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에 한해서 뭐 요런 거를 정의를 해가지고 요런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펄셉트론 방법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봤었어요. 그래서 그거 샘플 하나, 그 미스 클래시파이드 된 샘플들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뽑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파라미터 W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봤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가지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코스트를 정의를 했었고, 요거 이게 아니구나. 요거 사인이었죠. 요걸로 판별을 하는 거였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펑션을 가지고 판별을 하는 그런 모델을 사용을 했었죠. 요 같은 경우에는 뭐 했더라?
요거 그레디언트 디센트 했었는데 제가 이거 배치했는지 스토캐스틱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최소로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봤었어요. 요거 정리가 되시나요? 우리가 엄청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루면서 왔지만 정리를 하자면은 요런 식으로 최적화라는 틀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공간을 잘못 나눠가지고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 좀 좁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리그레션도 했었고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도 했었는데 요 두 가지 방법을 좀 주로 봤었거든요. 그때 각각의 코스트와 그때의 컨스트레인트 모델이 주어진 거죠 사실. 그리고 그때 솔루션은 어떻게 구하는지 어널리틱한 방법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는 방법 크게 나뉘어지고 특히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하는 방법에는 이제 데이터셋을 전부 사용하는 배치 방법, 뭐 하나만 랜덤으로 뽑는 스토캐스틱 방법, 아니면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일부분만 사용하는 미니 배치 방법도 가능하죠.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여드린 이 최적화에서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 들어가지는 않았었어요. 그쵸? 그게 아니라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도 이제 요런 흐름에서 코스트라는 걸 정의를 하고 컨스트레인트도 정의를 하고 그리고 해를 구하는 과정도 뭐 엄청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볼 건데 좀 미리 좀 스포일러를 하자면 SVM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로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마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마진을 최대로 만들어 달라는 코스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로는 뭐냐면은 이제 모든 샘플을 이제 구분해내라. 잘 구분해라. 그러니까 잘못 판별하는 샘플이 없도록 바운더리를 찾아라. 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샘플이 자기 디시전 영역에만 존재하도록 이제 바운더리를 찾아달라라는 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구하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러다 보면은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서포트 벡터라는 개념이 나와요. 서포트 벡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할 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그리고 KKT 컨디션에서 나왔던 컴플리멘터리 슬랙니스 있잖아요. 그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샘플을 잘 구분해라 라는 이 컨스트레인트에 딸려오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있잖아요. 요렇게 표현을 한 이 문구를 제가 이제 수식으로 바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라는 이 코스트도 수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컨스트레인트로 주어지는 이 식의 요게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하나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랑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랑 요 두 개 사이에 곱이 0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컴플리멘터리 슬랙니스였어요. 이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의 곱이 0이다 라는 게 뭐였냐면은 컴플리멘터리 슬랙니스였는데 여기서 유도가 되는 개념이 뭐냐면 서포트 벡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일단 뭔지는 몰라도 서포트 벡터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지금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고 있잖아요. 지도 학습, 교시 학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데이터셋, 학습 데이터셋이 주어지잖아요. 학습 데이터셋이 주어져요. 얘네들이 뭐 예를 들면은 입력과 그거에 대한 출력, 요것들이 이제 쌍을 이뤄서 뭐 전체 라지 n개의 쌍을 이루는 학습 데이터셋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서포트 벡터는 뭐냐면요, 그러면은 여기 학습 데이터 안에 입력들이 있잖아요. x1, x2, x3부터 해가지고 xn까지 있는데, 이거 중에 일부 입력들,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서포트 벡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샘플이 100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전체 샘플이 100개가 있을 때 그 중에 뭐 몇 개가 뽑힐지는 몰라요. 10개가 뽑힐 수도 있고 뭐 50개가 뽑힐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결정하는 애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풀면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요. 뭘 통해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통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알고리즘을 돌리면은 자동적으로 이 100개의 입력들 중에서 뭐가 서포트 벡터가 되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서포트 벡터라고 하면은 전체 데이터셋에 있는 입력 중에 일부 입력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하고, 그걸 결정하는 건 이제 그 최적화 문제를 풀다 보면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 근데 이 서포트 벡터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입력에 대한 예측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쵸?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학습이 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새 입력에 대해서 이 함수 값을 계산을 해본 다음에 이제 예측 값을 내놓잖아요. 그럼 이 예측을 계산하려면 얘네들을 활용을 해요. 네. 이 서포트 벡터라고 하면은 학습 데이터 셋 안에 들어있는 입력들 중에 일부인데, 우리가 이 일부 입력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 가지고 있는 서포트 벡터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예측을 내놔요. 요런 개념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포트 벡터, 서포트라고 하면은 무슨 지지대라고 하잖아요. 뭔가 지지하는 거. 여러분들 3D 프린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D 프린팅 하면은 거기에 서포트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란 거를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려면은 이렇게 층층을 쌓아가면서 출력을 하는 게 3D 프린터잖아요. 그럼 요런 데가 떠 있으니까 이렇게 빈 부분에다가는 이렇게 뭔가 다른 물질을 섞어가지고 서포트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출력을 해요. 왜냐면 여기가 떠 있으니까, 떠 있는 부분을 출력을 할 수 없으니까 밑에다가 뭘 깔아가지고 같이 출력을 해요. 그럼 다 출력을 한 다음에 이 빨간색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거든요. 그냥 지지대를 만든 거니까. 요런 거를 서포트라고 불러요. 요 빨간색. 뭐 서포트라는 뜻이 그런 건데, 요 벡터들이 서포트 벡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측을 수행을 할 때 활용을 하는 벡터이기 때문에 서포트 벡터예요.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뭐냐면요, 디시전 바운더리 있잖아요.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벡터들이에요. 그러니까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어떤 평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면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하는 벡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대가 되는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이름이 서포트 벡터인 거예요. 요런 개념을 가지고 출발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 결국 뭐냐면요. 요 마진을 맥시마이즈 한다는 게 무엇이며 그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될 거고 모든 샘플을 구분해내라는 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적용을 해서 뭐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랑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나타나서 이 컴플멘터리 슬랙니스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서포트 벡터라는 게 유도가 되는 이 과정, 요게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에요. 쉬었다 갈까요? 그냥 갈까요? 쉴까요? 바로 갈까요? 채팅. 교수님, 네. 전 페이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요거요? 요거? 우리 조금만 50분까지만 쉽시다. 네.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50분까지만) 쉴게요. 50분. 근데 오늘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요. 저는 지난 학기에 비해서 수업 내용을 줄였어요. 수업 내용을 줄였거든요. 이미 개강할 때 보여드렸던 그 스케줄이 이미 한 번 줄인 스케줄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한 줄을 더 줄이고서 약간 여유를 만들었죠. 그럼 지난 학기에는 도대체 어떻게 들었지 걔네들은? 아니요. 근데 지난 학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학기에도 오히려 이번 학기보다 더 전공이 더 다양했어요. 제 느낌에는. 심지어 문과 뭐 상경계도 있었고 뭐 어문 계열 학생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지난 학기에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약간 의외예요. 그 작년에도 울면서 따라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의아하네요. 굉장히 의아해요. 특히 저는 이번 학기에 오히려 설명하는 시간을 늘린 거예요. 더 많이 설명하는 중이거든요. 이번 학기에. 지난 학기에도 당연히 이번 학기 같은 피드백이 들어왔으니까 설명을 늘린 거예요. 오히려 지난 학기에는 실습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실습 시간이 되게 많았고 이론 시간은 오히려 적었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는 심지어 지금 실습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약간 분량 조절에 실패하는 중인 것 같아요. 이번 학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해볼게요. 여러분, 서포트 벡터 머신은 사실은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랑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웬만하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부르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진이라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마진이라는 걸 정의를 해서 그렇게 정의를 한 마진을 최대로 만드는 일종의 최적화, 일종의 얘도 최적화된 알고리즘이에요. 마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똑같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기 1번, 2번, 3번 바운더리, 리니어 바운더리를 만들었죠. 근데 요 세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3번이 더 좋은 어떤 경계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바운더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바운더리랑 제일 가까이에 있는 샘플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운더리로부터 제일 가까운 샘플까지의 거리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빨간색 샘플까지는 요만큼이고 파란색 샘플까지는 요만큼이겠죠. 반대로 요 바운더리를 생각을 했을 때는 빨간색 샘플까지의 거리는 요만큼, 파란색까지는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비해서 3번이 그 제일 가까운 샘플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졌죠. 더 멀어진 바운더리가 되죠. 또는 반대로 설명을 해서 제일 가까운 샘플로부터, 제일 가까운 샘플, 예를 들면 얘겠죠. 이 제일 가까운 샘플부터 이 바운더리까지의 거리,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제일 가까운 샘플로부터 바운더리까지의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더 크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요 샘플이 까딱 잘못해서 조금 움직였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노이즈가 조금 낀다거나 하면은 여기 주변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노이즈의 크기만큼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이즈가 좀만 크면은 저 반대 영역으로 넘어갈 확률이 존재하죠. 그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허용하는 오차가 작아져요. 그쵸? 까딱 잘못하면은 저 동네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커지는 그런 바운더리잖아요. 반면에 여기 3번의 경우에는 얘가 여기 위치에서 어느 정도 변해도 자기 영역 안에 있잖아요. 이 경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 영역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이 적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번이 더 좋은 어떤 바운더리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진의 개념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마진이라고 표현을 한 거, 우리가 이거 한국말로 하면은 여백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바운더리가 가지고 있는 마진이 더 크죠. 1번에 비해서 얘에 비해서 얘의 마진이 더 커요. 그렇죠. 뭐 여기 표현하기로는 뭐 노이즈에 대해서 강건하다, 아니면은 뭐 여유롭다, 넓은 통로,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결국에 우리는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요런 마진, 정의를 하자면 바운더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샘플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마진이라는 게 뭐냐면 바운더리로부터 제일 가까운 샘플까지의 거리, 요 두 개 사이의 거리, 바운더리랑 이 바운더리에 제일 근접해 있는 샘플 있잖아요. 걔네 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마진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한 마진은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코스트로 사용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SVM이라는 게 두 개로 나뉘어요. 두 개로 나뉘는데 우리는 얘만 볼 거예요. 보통 뭐 줄여서 하드 SVM, 뭐 풀어서 쓰면 하드 마진, 뭐 SVM 이렇게 하는데, 하드 SVM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가 마진 밖에 위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linearly separable한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샘플들, 예를 들어서 2클래스면은 빨간색 샘플은 빨간 영역에만 있어야 되고 파란색 샘플은 파란색 영역에만 있어야 돼요. 그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게 이제 하드 SVM이고, 우리는 사실 하드 SVM만 배울 건데 사실 실제로 사용이 되는 거는 소프트 SVM이에요. 소프트 SVM 같은 경우에는 요 linearly separable한 가정을 깨트려요. 그러니까 이제
마진을 가능한 한 넓게 가지고 가는 SVM은 유지를 하지만 마진을 침범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 게 이제 소프트 SVM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실제 데이터에서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VM을 쓰려면은 하드 SVM으로는 풀 수가 없거든요. 하드 SVM은 기본적으로 요거를 그냥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프트 SVM은 침범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보통은 소프트 SVM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하이퍼 파라미터 있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서 넘어갈게요. 우리는 뭘 한다? 하드 SVM을 할 거다. 여러분들 심지어 지지난 학기에는 소프트 SVM까지도 했었습니다. 지금 학기를 거듭할수록 나름 순한 맛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래서 하드 SVM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요거는 보고 오늘은 일단 하드 SVM을 다뤄보고 끝내는 걸 목표로 하죠. 하드 SVM. 하드 SVM에 이제 이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SVM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예요. 일단 리니어 모델을 써요. 요거 요렇게 써도 되지만 일단 그냥 우리는 인풋을 그냥 그대로 사용한다는 요런 꼴을 쓸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난 시간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피처 트랜스폼을 한 경우고 뭐 안 했다고 치면은 그냥 인풋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SVM은 여러분들 리니어 모델이에요. 요거를 쓸 겁니다. 리니어 모델을 쓰되 다만 코스트 함수로 되게 독특한 걸 가져가죠.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로도 되게 독특한 걸 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좀 그 솔루션의 형태가 되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 모델 자체는 리니어 모델이에요. 그럼 리니어 모델이고 타겟 밸류도 일단 투 클래스에 대해서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가져갔다. 그래서 사인을 가지고 판별을 할 거다. 부호를 보고 판별을 할 거다. 요거까지는 괜찮죠.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yx는 뭐 wx 플러스 b, 그때는 뭐 w 제로라고 쓰긴 했는데 일단 b라고 쓸게요. 요렇게 생긴 모델이 있으면은 우리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긴다 했죠. y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바운더리가 생기죠. 여기에 노멀한 방향으로 존재하는 게 w라는 벡터라고 했었죠. 그쵸? 그리고 요게 이제 여기 원점이 어디에 있을 텐데, 원점이 여기에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의 거리 기억나세요? 원점과 바운더리의 거리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쓸까요? 요렇게 원점하고의 거리는 요렇게 나오고, 뭐 임의의 한 점, 어떤 임의의 점이 있으면은 어떤 임의의 점과 바운더리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렇게 구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또는 뭐 이렇게 써도 되죠. 기억나세요? 그때 분명히 요거 다시 나온다고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디스크리미넌트 하면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가면은 요게 다시 나올 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디시전 바운더리와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 아니면은 뭐 원점까지의 거리는 요렇게 구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기억 안 나시면은 지금 봤으니까 지금 보고 가면 되겠죠. 요거거든요. 요거 여기의 거리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마진이라고 우리가 아까 의미는 정의를 했잖아요. 마진을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요렇게 정의를 했어요. 바운더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였어요. 그거를 이제 식으로 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 식이 필요하겠죠.
요식이 필요해져요. 요식이 필요해요. 여기 이렇게 썼죠.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썼네요. 여러분들 펄셉트론 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tn이 플러스 1이면은 그러니까 모든 샘플이 제대로 판별이 된다면은 요거인 그러니까 타겟 밸류 우리의 그라운드 트루스가 플러스 1인 경우에 한해서 얘도 양수여야 되죠. 마찬가지로 타겟 밸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한해서 요 우리의 예측값도 음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의 곱이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요거는 양수니까 곱해도 양수고 음수니까 곱해도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샘플이 제대로 판별이 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두 개의 곱이 0보다 크다라고 나타나는 거 있죠. 만약에 판별이 잘못됐다. 판별이 잘못되는 순간 요 타겟 밸류랑 요 예측값이랑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곱이 음수로 나타났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할 거라고 믿을게요. 그래서 요렇게 쓴 거예요. 원래는 요렇게 절대값으로 요렇게 썼지만 요거를 절대값으로 써도 되고 요렇게 타겟 밸류를 곱하면은 여기 분자가 항상 양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풀어서 쓰면은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뭐다? 디시전 서피스로부터 어떤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예요. 그쵸? 디시전 서피스로부터 임의의 점 n번째 그 전체 학습 데이터 들어있는 것 중에 스몰 n까지의 거리는 요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진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진이라는 거는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안에 들어간 게 뭐였냐면은 n번째 점까지의 거리예요. n번째 점까지의 거리가 여기 네모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n번째까지의 거리를 전부 다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작은 거리 그게 요거잖아요. 요 n에 대해서 여기 이 노란 네모를 다 대입을 해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마진이 되죠. 요거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됐다 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진은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얘를 이제 코스트로 사용을 해서 이 마진을 최대로 만들어 달라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최대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이 바운더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바운더리를 바꾼다는 게 뭐냐면 그 벡터 W랑 바이어스 B를 막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마진 그때그때 이 맥시멈 안에 있는 이 마진을 막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게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게 이 마진을 맥시마이즈 해달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 머신의 코스트 펑션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거리, 어떤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가 노란색이고 그거를 미니마이즈 그것들 중에서 최소가 되는 값, 여기 파란색까지. 여기까지가 뭐다? 마진이죠. 마진. 이 파란색과 노란색을 합치면 마진이에요. 근데 그 마진을
최대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여기 주황색까지, 빨간색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됐을까요? 그거예요. 그거고, 다만 여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 밖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이 n을 달리 해가면서 이 tn이랑 xn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w의 놈을 가지고 이렇게 분모로 넣는 거는 이 미니마이즈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밖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쓰면 뭐가 된다? 요게 된다. 사실 여기 그 디스턴스 부분은 여기에 들어간 거고, 마진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나온 거고, 그 마진을 맥시마이즈 해달라는 게 여기 나온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코스트를 정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컨스트레인트가 여기 앞에서 나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하드 SVM에 대해서 옵티미제이션을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컨스트레인트로 들어간 이거 뭐죠? 요거예요. 이게 말로 풀었으면 뭐죠? 모든 샘플이 제 영역에 있어라. 그쵸?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두 개의 부호, 타겟 밸류.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로 가지고 있는 타겟 밸류 t랑, 그리고 인풋 xn을 넣었을 때 이제 계산을 해서 나온 얘랑, 요 두 개의 부호가 항상 같아야 되죠. 그게 어떻게 표현이 돼요? 두 개의 곱이 양수다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곱이 항상 양수라는 거는 이 샘플이 자기 영역에 제대로 안착해 있다라는 뜻이죠. 그거를 컨스트레인트로 가져가요. 하드 SVM이잖아요. 하드 SVM. 그러니까 모든 샘플이 제 영역에 있어야 된다. 그게 여기에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코스트로는 뭐가 왔어요? 마진을 맥시마이즈 해주세요. 마진을 맥시마이즈 해주세요. 그러면은 됐네요. 컨스트레인트도 주어졌고 코스트 펑션도 정의를 했어요. 그럼 요거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하나의 최적화 문제가 됐죠. 최적화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요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하나가 뭐냐면은, 요거는 약간 트릭을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렇게 늘어볼게요. 뭐 1, 2, 3이라는 W랑 요거에다가 이제 뭐 X1, X2, X3라는 뭐 요거를 한 다음에 뭐 4를 더한다고 해봅시다. 요런 거를 하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2, 4, 6 요렇게 파란색의 파라미터로 요런 식을 하나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빨간색에 대해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리는 거랑 파란색에 대해서 그리는 디시전 바운더리랑 사실 동일한 바운더리죠. 요게 0이 되는 게 요 빨간색일 거고, 얘가 0이 되는 X들을 모아서 그린 게 여기 파란색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가 정확하게 그냥 2배 차이잖아요. 그쵸? 위에 있는 거를 2배 하면은 파란색이 돼요. 근데 그거의 결과로 나타나는 바운더리는 사실 동일해요. 그쵸? 이 빨간색은 얘의 수직이고,
파란색은 246의 수직인데 사실 두 개가 크기만 다르지 방향은 같은 벡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바이어스도 그냥 적당하게 옮겼으니까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도 사실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일한 평면을 다른 파라미터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다른 파라미터가 아니라 요 W나 요 B를 이제 똑같은 배를 하면 돼요. 그 스칼라 배를 하면 돼요. 뭐 2배, 다 같이 2배를 하던가 다 같이 절반으로 줄이던가 하면은 사실 동일한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런 트릭을 쓴 거예요. 그런 트릭을 써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까지 이렇게 설명할 필요 있나 싶으면서도 원래 정의를 한 옵티미제이션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여기 이 부호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요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타겟 밸류랑 예측값 사이에 곱이 0보다 크다인데, 사실 요거 두 개의 곱은요, 그 두 개의 곱의 최소값으로 이렇게 로어 바운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0 대신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이 사실 뭐냐면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게 뭐냐면은 거리가 이렇게 정의가 됐잖아요. 이렇게 정의가 됐잖아요. 그 중에서 이 분자 부분이거든요. 분자 부분. 그러니까 어떤 점까지의 거리는 일정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를 뭐 2배, 4배, 6배 함에 따라서 얘가 뭐 6배가 되면은 얘도 같이 6배로 되면서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치환을 할 거냐면은 얘를 1로 만들도록 치환을 할 거예요. 그 파라미터 W랑 B를 이제 스칼라배를 함으로써 동일한 평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스칼라배를 한 다음에 요 값이 1이 되도록 같은 평면이지만 얘를 스칼라배를 함으로써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1로 바뀌면은 여기도 1로 바뀌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뭘로 바뀌냐면은 요렇게 바뀌어요. 컨스트레인트도 어떻게 바뀌냐면요, 요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코스트 펑션이 요걸로 바뀌고 컨스트레인트가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미니마이즈로 바꿔서 요렇게 제곱으로 바꿔도 되잖아요. 이게 사실 똑같은 코스트 펑션이거든요. 같은 역할을 하는 코스트 함수가 되거든요. 그런 식의 트릭을 쓴 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2분의 1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를 한 이 마진을 맥시마이즈 해달라는 코스트랑 여기에 컨스트레인트로 나왔던 모든 샘플이 자기 영역에 있어 달라는 코스트를 그 아까 얘기했던 트릭을 써가지고 치환만 해내는 거예요. 치환을 하면은 이제 얘를 미니마이즈 해달라, 컨스트레인트도 요겁니다. 근데 요게 사실 결국 뭐다? 마진을 맥시마이즈 해달라는 말이랑 동일하고 모든 샘플을 잘 구분을 해라 에 해당이 되는 컨스트레인트가 여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적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요거가 컨벡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굳이 따지지는 않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코스트 함수가 컨벡스 펑션이고 이니퀄리티 함수도 컨벡스 펑션이면은 이 문제가 컨벡스 프로블럼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다행히도 그거를 만족을 해요. 그래서 얘는 컨벡스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바꾼 거죠. 네. 왠지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뒤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 번만 요약을 하고 지나갈게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사전 강의를 기억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이 다음에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아, 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 다음에 무슨 일을 했었냐면요, 라그랑지를 정의를 해요. 라그랑지를 정의를 하는데, 오늘은 자세하게 하진 않겠지만 이제 요렇게 파라미터가 유도가 되거든요. 우리의 솔루션이 이런 꼴로 유도가 돼요. 우리의 솔루션이 이런 꼴로 유도가 되면서 여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우리는 AN이라고 쓰거든요.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KKT 컨디션 중에서 컴플멘터리 슬랙니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 프라이멀 프로브럼의 컨스트레인트랑 듀얼 프로브럼의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두 개의 곱이 0이 되는 컴플멘터리 슬랙니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 거기로부터 이제 서포트 벡터라는 게 유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언제 서포트 벡터가 되는지, 그게 이제 마진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하게 될 거고, 커널 메소드는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런 흐름만 하면은 SVM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더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 수업 전까지 이 클래스에서 시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보고 시험 범위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 커버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 보고, 그러면 일단 전반부가 끝나겠네요.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